여러분, 신화 내러티브 2주차 수업 2교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지금 신화란 무엇인가를 보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 1교시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신화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신화가 갖는 여러 가지 정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신화의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석학 이런 사람들이 신화에 대해서 정의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헤로도투스, 신화는 믿기지 않는 모험, 검증할 수 없는 설명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엘리아데, 신화 연구로 유명한 사람이죠. 신성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신화는 원초적 시대에 생겼던 일, 즉 초자연적 존재의 행위를 통해서 우주라는 시대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말리노프스키는 원시 신화론이라는 책에서 태초에 일어났다고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와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어지는 것, 이걸 바로 얘기하는 게 신화다 이렇게 또 정의를 했대요. 몇 개만 더 볼까요? 막스 밀러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신화는 자연의 현상을 사유로 번역한 최초의 시도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했고요. 나카자와 시니치는 일본의 당연히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신화학자 유명한 학자고, 이 사람의 책은 굉장히 많이 신화 연구에서 인용이 돼요. 자, 이 사람 뭐라고 했냐? 신화는 인간이 최초로 생각해낸 가장 오래된 인류의 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또 조동일 선생님은 그 한국의 유명한 국문학자세요. 자기 책에서 자아와 세계가 대결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 신화적 질서를 이루게 되고, 신화는 바로 이 신화적 질서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저명하신 분들이 신화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정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한번 보셨잖아요. 이런 식의 정의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신화에 대한 정의와 특징들에서 다른 방식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자, 이제 신화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건데, 이게 내가 읽던 책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 재밌는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그 책은 신화로 읽는 여성성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로버트 A. 존슨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신화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야기 자체에서부터 아주 강한 에너지를 체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사실 이번 학기 우리가 신화를 배우는 이유기도 해요. 봐요. 신화를 우리가 알게 돼. 그럼 신화를 알게 될수록 좀 신화적으로 사고하고 신화적으로 세상을 바라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강한 에너지를.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웹툰 영화가잖아요. 웹툰을 만들든 영화를 만들든 강한 창조력, 상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연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재밌어서 일단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자, 신화의 정의를 이제 몇 가지로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 특징 당연히 뭘까요? 신성성이죠. 신화는 말 그대로 신들의 화, 이야기예요. 즉 신들의 의한, 신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집단이 신성하다고 믿는 이야기죠. 왜?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신성성은 원래 영원한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고, 뭔가 근원적인 거라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더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뭔가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신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던지는 하나의 질문을 담고 있는 게 신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절대적 권위를 갖는 이야기죠. 물론 합리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논증할 수는 당연히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나름대로 진실에 대한 욕구를 담아서 펼쳐 보이고 있는 방식, 나름의 방식으로 그런 이야기이죠. 자, 첫 번째가 바로 신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신성성이라면요. 두 번째 정의는 바로 기원성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는 신은 어떤 게 있죠? 한국 신화. 응? 대표적인 뭐야? 단군 신화죠. 단군 신화도 바로 뭘 말해줘요? 우리 민족,
한민족의 뿌리, 시작을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래서 단군이 어떻게 태어나서 우리의 그 조상이 시작됐는지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것처럼 신화의 많은 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어떤 것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우주나 자연의 기원.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작에 대한 태초의 이야기, 모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나, 하늘이 어떻게 생기고 땅이 어떻게 생기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심지어 나무는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주나 인간을 둘러싼 이 세계의 기원, 또 인류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나 이런 걸 말해준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천지 만물, 자연, 동식물 이런 것들이 그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시절에 이런 신화의 형태로 그 동식물이나 자연에 대해서 고대인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했던 거를 알려주는 거죠. 또 아까 단무신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부족이나 민족이나 나의 조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어떤 사회현상, 자연현상의 기원과 유래를 설명한 거랑 맞물려 있고요. 그런 점에서 뿌리를 찾는, 뿌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신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당연히 많은 신들과 많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죠. 헤라클레스니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신과 영웅들의 눈부신 활약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신화는 주로 이제 원시인이나 고대인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 시대에는 뭔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의 틀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짜 오로지 신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인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그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 초월적 능력을 지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더 넘어서 있는 신과 영웅의 이야기가 신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원성 중에 또 하나가, 이 기원을 그냥 재미없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때? 왜 하필이면 곰하고 호랑이가 또 경쟁을 해야 돼. 곰이 혼자 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같이 들어가. 그래서 같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견뎌야 돼. 근데 곰은 견디는데 호랑이는 못 견디고 뛰쳐나가. 그럼 아유 쟤는 곰에 비해서 참을성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하여튼 경쟁이라는 구도가 들어오면서 좀 더 흥미로워지고, 또 곰이 뭘로 변해요? 웅녀로 변하죠. 여자. 한웅은 남자. 그럼 또 남녀의 결합이라는 이러쿵저러쿵 알콩달콩한 얘기, 남녀의 이런 결합 얘기,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또는 나중에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수많은 질투, 욕망, 불륜, 온갖 얘기들 다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직한 그런 다양한 감정과 욕망, 스토리들을 담고 있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 자체로도 재미있게 우리가 빠져들 수 있게 만드는 아주 뛰어난 스토리텔링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정의 뭘까요? 당연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집단에게 전해지고 공유되는 이야기다. 자, 우리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그 단군, 환웅, 옥녀 얘기를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죠? 그 전해지는 동안에 조금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죠.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다 보면 누군가는 좀 이야기를 보태기도 하고 누구는 빠뜨리기도 하고 하면서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전해져요. 대표적인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저희 어릴 때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자장가 불러주실 때 옛날 얘기 해주시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해지는 게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특정 집단이나 민족이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지혜, 지식 이런 거를 후대한테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단의 결속을 강화해요. 그래, 우리는 전부 단군의 후손이야. 우리는 한민족이고 백이민족이야 라는 그런 어떤 일체감, 하나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동질성을 느끼는 이런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저자는 알려지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 그렇게 오랜 전에 이걸 누가 썼다, 지어냈다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누군가가 시작은 했겠지만 시작한 누군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저자는 모르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고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신화의 특징, 바로 상징성이에요. 이거는 아까 앞에 얘기한 스토리텔링하고
밀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뭐예요? 다큐멘터리, 언론 기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건 가상의 픽션, 허구적 얘기라는 거고,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뭔가 상상, 상징, 비유, 허구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창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창작. 조스 캠벨은 이걸 이제 간단히 정의를 했는데, 신화는 인간 삶의 영적 잠재력을 찾는 데 필요한 실마리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므로 신화를 읽으면 상징적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화야말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심리, 인간과 새가 맺는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나 풍부한 사례와 경우들, 그 상상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신화를 잘 알고 이해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접하게 되고 하는 어떤 상황, 또 참 곤란한 갈등, 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 과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읽어내고 풀어나갈 수 있는, 솔루션 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대인들도 그렇게 신화에 열광하고 흥미로워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상징적 특징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화와 로고스, 우리가 이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미토스, 신화는 무슨 의미였냐면 미테오마이라는 말에서 시작됐고, 신이나 왕족이나 영웅이 말하는 걸 담은 거였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고 아주 높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신비롭고 고매하고 웅장한 이야기였죠. 반면에 오히려 옛날에 이 로고스는 레게인이라는 말에서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원래는 여자나 노예, 고대 사회에는 여자는 노예나 다름없는 신분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사회가 아주 민주적인 사회였지만 그 민주주의는 남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였어요. 여자나 노예는 투표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었거든요. 그런 비천한 존재들이죠. 여자나 노예가 말하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말이기 때문에 원래는 노골적이고 비루하고 조잡한 이야기, 오히려 신화에 비해서 되게 열등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나중에 역전이 되는 거죠. 플라톤 이후만 해도 신화는 인간의 이성 밖의 이야기, 당연히 이게 뭐야, 되게 초월적이고 비과학적 얘기들이잖아요. 세상을 묘사하고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그거에 비하면 로고스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산출해내는 이야기고, 이성과 논리의 언어죠. 미토스는 감정의 언어라면요. 그래서 미토스는 이 당시에는 오히려 논쟁의 여지 없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확실한 궁극적인 것이다. 반면에 로고스는 오히려 의심에서 비롯돼서 논쟁을 해야 되고 입증돼야 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이 플라톤 시대 이후로 이 미토스와 로고스가 이렇게 대립 구도를 갖게 됐고요. 오히려 이 앞에 본래는 신화가 더 우월하고 고상한 거고 로고스는 좀 비천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로 조금 중심축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철학은 뭐예요? 신화보다는 로고스를 다루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근대 이후로 특히 오면 이 로고스와 미토스의 대립은 더 첨예화가 돼요. 그러면서 특히 어떤 게 계기가 되느냐? 근대 서양에서 계몽주의 철학이 등장하잖아요.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사유의 능력, 즉 이성의 힘,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기 때문에 미토스보다 로고스가 훨씬 우위에 놓여지는 이런 위계관계, 이게 우월하고 높고 이건 아래에 있다라는 위계질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냐? 이게 근대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계몽주의가 지배하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탈근대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티 시대예요. 탈근대 시대는 이 위계관계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성보다는 감성, 감정, 감각, 문화, 뭐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탈근대 시대에는 오히려 미토스가 가진 이런 무한한 잠재력이 더 높이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이런 신화 내러티브라는 수업을 만든 이유기도 하고요. 실제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말하는 것처럼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신화를 적극 끌어들여서 활용하고 그 엄청난 매혹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이유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마디로 미토스가 더 주목받고 우월의 위치를 가지면서
로고스의 대안으로까지, 로고스는 한계가 있다. 이 로고스가 다 하지 못하는 어떤 역할을 탈근대 시대는 미토스, 신화가 해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화의 정의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이런 신화와 좀 비슷한 게 또 있죠. 뭐야? 전설, 민담이에요. 전설과 민담. 이 신화와 전설, 민담이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그렇게 구분하기 쉬운 건 아닌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아까 앞에도 나왔던 말리노프스키라는 유명한 그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하고 바우만이 이 세 가지를 정의한 게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민담은 오락을 위해 이야기되는 것이라면 민담은 사람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흥미진진하고 약간 스릴 넘치고 웃기고 뭐 이런 얘기. 전설은 진실을 서술하거나 뭔가 사회적 공명심 만족시키는 이야기.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이건 전설 있죠. 뭐 어떤 충실한 개가 있었어. 주인이랑 어디 가다가 주인이 술을 먹고 잠이 들었어. 근데 불이 난 거야. 충실한 개가 어떻게 했어? 막 자기 몸에 물을 묻히고 와서 막 그 술 취해 잠든 주인의 주위에 불을 막 껐어. 그래서 나중에 술 취했던 주인이 아무 일도 모르고 깨봤는데 주위가 시커멓게 되어 있고 자기는 멀쩡한데 자기 개는 타주고 있더라. 이러면 그 개가 너무나 충직스러운 개다. 그래서 뭐 어디에 가면 그 개, 실제로 존재했던 그 개를 기리는 무슨 비석이 있다는 둥. 이런 게 사회적 공명심이죠. 또는 어느 마을에 가면 엄청난 효자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픈 어머니를 살게 해서 자기 손을 잘라서 피를 먹였다는 어머니를 살렸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식으로 효도라든지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명분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하고 기리는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신화는 진실한 것 그리고 외경해야 하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단히 중요한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신화는 물론 사실, 팩트는 아니야. 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는 거야. 인간은 다 누구나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원하고 이런 진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고요. 바우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신화의 행위 시간은 만물이 형성되는 태초. 아까 모든 것의 기원을 많이 얘기해 준다 그랬죠. 장소는 하늘과 지상 다 되죠. 되게 넓어요. 등장인물은 신, 부족의 선조, 기원, 아까 뭐 단군이나 박혁거세 같은 이런 사람들, 태초의 영웅, 헤라클레스 같은 뭐 토르라든지 이런 사람, 인간의 원형, 또는 사물, 인간의 환경을 창조하고 야기한 존재 이런 식으로 아주 스케일이 커. 쉽게 말하면 뻥이 좀 크죠. 반면에 전설 무대는 훨씬 좁아요. 여러분 참 우리 때는 어릴 때 라디오나 TV에서 많이 인기 있던 프로가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항상 남자의 성우의 목소리가 나와. 옛날 옛적 뭐 전라북도 무슨 땅에 가면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씨가 살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되게 확정된 다들 알고 있는 장소야. 전라북도 김제시 예를 들면 무슨 면 무슨 리 있는 동네거든. 거기에 등장인물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연료비가 있다든지 효자비가 있다든지 아까 말한 심지어 그 강아지를 기르는 비도 있을 정도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좀 구체적이라면 실존했던 인물이고 민담은 그냥 우화적인 내용이죠. 모든 신문에 전형적 인간이 체험하고 해낼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 이솝우화 같은 게 민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존재했던 인간이나 동물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 상징적으로 거기도 뭐 바람 그 나그네와 바람 외투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하고 뭐 해가 내기를 해서 누가 더 빨리 그 남자의 외투를 벗기냐. 근데 바람은 아무리 센 바람 불어도 나그네는 외투를 점점 더 세게 여미잖아요. 그죠? 근데 해는 어떻게 했어? 그냥 원래 하는 일. 따뜻한 햇살을 내리쬐니까 어떻게 해? 더우니까 그냥 나그네가 자연스럽게 옷을 벗더라. 뭐 이런 게 일종의 민담 비슷한 거죠. 심포도 여우와 심포도에게 아무리 먹으려고 뛰어올라도 안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다 또 얘기를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저 포도 너무 실 거야. 그래서 맛이 없을 거야. 이러고 돌아서는 이런 게 일종의 민담이죠. 그 다음에 신화적 특징으로 신화적 세계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신화 세계라는 게 뭔가. 자, 인간의 그 아까 말한 대로 첫 시간에 얘기했어. 인간은 항상 내 자신이나 세상 또 나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할 뭔가 틀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그거를 만족시켜준 게 바로 신화고, 그게 또 구체적인 신화적 세계관이죠. 즉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켜서 인간이 우주와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어떤 신념 체계, 사고 체계, 이게 바로 신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나 세계를 내가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얘기를 해내면 좀 친숙하게 느껴지잖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깝게 느껴지고 이런 거죠.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옛날에 과학이나 이런 게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만물의 생성 이치, 또 내가 경험한 거, 뭔가 이상한 사건이라든지 현상, 또 집단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틀이기도 했고요. 당연히 상상력에 기반한 서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화와 제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에는 올림포스 신전이 있잖아요. 그 신전에는 다양한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있어요. 뭐 아폴론 신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헤라 신전, 제우스 신전. 그래서 그 신전에서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우리도 뭐 어디 가면 그 또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고 뭐 다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신화는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을 기리거나 신과 나의 관계, 뭐 신한테 내가 신탁을 받는다. 전쟁이 났는데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 여자 왕이 그 왕비를 맞아들이는데 이 여자가 좋을까요? 저 여자가 좋을까요? 하여튼 뭐 중요한 결정을 낼 때 신탁을 받는다든지 해서 뭔가 리추얼, 제의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신성한 일단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그게 반복되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빠지고 세속적인 거 다 빠지고 진짜 신성한 것만 들어와서 거기서 신탁을 받으면 신과 나만이 딱 1대1로 서서 신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고 나는 걸 온전히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한번 볼까요? 신화와 이데올로기 맺는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신화와 민족주의의 관계예요. 아까 제가 단군 얘기 좀 했지만 모든 민족은 그 뿌리가 되는 조상을 갖고 있고 민족주의 역사, 민족의 역사 또는 민족의 뿌리, 조상 이야기 이런 데 다 신화가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신화는 한 집단이나 민족의 사고와 세계관을 거기에 다 농축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신화는 그 민족이라는 주관적 가치와 결합하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강하게 하게 돼요. 지금 다른 말로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신화라는 게 민족과 같은 그 공동체를 이렇게 강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잖아요. 이 단일한 하나의 한민족, 백이민족, 단군의 자손 이걸로 묶어주는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 기능이거든요. 신화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건국신화, 만약에 뭐 신라를 박혁거세가 세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건국신화는 또 시조가 갖는 신성성.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야? 아래서 태어났어. 이제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야, 차원이. 신성한 존재인 거죠. 그 시조의 신성성.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운 나라이니 우리는 엄청 대단하고 우월한 나라다라는 이 국가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게 결합되면서 민족주의가 생기는 거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민족마다 고유한 신화적 서사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차별시키고 자기들끼리는 통합하고 결속시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15주에 걸쳐서 점차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지역의 신화를 살펴볼 텐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흥미로운 지점을 느낄 거예요. 뭐냐? 어떤 신화들은 다른 시대인데 또 다른 민족들인데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가 아니라 왕래가 없었을 거라고. 그 거기 가서 경험하고 들어서 여기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서로 소통하고 저런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너무 비슷한 거야. 그러면 확실히 인간의 뭔가 공통된 사고나 욕망이라는 게 있고 본능이 그게 신화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각 민족별로 또 다른 스토리텔링이나 다른 특징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민족적 특색과 역사적 차이에 의해서겠죠. 어떻든 이렇게 신화는 많이 종종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다. 모든 민족은 자기들 고유의 신화를 갖고 있고 그 신화가 이런 식으로 그 민족을 결속시키고 다른 민족과 차별화하는, 심한 경우에는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는 이런 것들을 논리를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신화란 무엇인가? 라는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링크는 올리겠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또 25분 정도 해당하는 동영상을 추천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신화 관련된 걸 찾아봤는데 제가 권해주고 싶은 이따 링크를 올릴 게 뭐냐면요.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요.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님의 르네상스 인문학 산책이라는 좋은 강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신화를 배우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물론 직접적으로는 여러분이 영화나 웹툰을 만들 때 좀 상상력과 창의력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도 필요한 것도 한 게 인문학적 교양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교수님의 르네상스 인문학 산책이 전 봤는데 되게 재미있게 가르치면서도 그 우리가 알아야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한 여러 강이 있는데 순서대로 들을 거고요. 근데 그 한 강이 보통 60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25분 정도 또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기니까 그거의 절반만. 그러면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그 인문학 산책 1강이 제목이 뭐냐면 인문학의 고향 그리스를 바다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주제가 다른데 그 하나하나가 60분이니까 그거를 2주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시면 58분인가 이렇게 되니까 절반 정도만 보시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절반을 보시면 됩니다. 네. 김상돈 교수의 르네상스 인문학 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신화 얘기로 만나요.